유로베가스. 이름만 들으면 동유럽의 저렴한 도박장 같지만 만약 실제로 지어졌다면 그 이름을 빌려준 네바다의 유명한 도시와도 맞먹었을 겁니다. 이것은 스페인 마드리드 바로 외곽에 들어설 거대한 프로젝트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2008년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스페인 경제를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마 유로베가스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으실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땅도 사지 않았고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아무도 주사위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인의 위대한 카지노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혼돈 속의 신기루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스페인은 큰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몇 년 동안 스페인은 한 세기에 몇 번 올까 말까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다면 말이죠. 이 장기간의 경제 확장은 주로 건설, 부동산, 그리고 손쉬운 대출에 의해 이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스페인은 절정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매년 더 많은 주택을 지었습니다. 건설 산업과 결합하면 이는 국가 GDP의 약 13%를 차지했습니다. 모두가 잘 지냈지만 전 세계 다른 거품들처럼 이 번영도 대부분 막대한 부채 위에 세워졌습니다. 2008년이 되자 그 거품은 산산이 깨졌고 곧 카드로 쌓아 올린 집 전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실업률은 약 8%에서 대략 26%까지 올랐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55%를 넘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업이 붕괴됐고 영광의 시절에 쉽게 빌려줬던 대출의 규모가 드러나면서 많은 국내은행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상황은 매우 암울해 보였지만 그때 엄청난 규모와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인 프로젝트가 제안되면서 스페인 전역은 물론 유럽 각지의 지역 지도자들까지도 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유로베가스 프로젝트는 미국 카지노 기업 라스베이거스 샘스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이 회사는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싱가포르 개발로 유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명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본떠서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단지와 리조트, 호텔, 컨벤션 센터, 쇼핑구역, 그리고 물론 유럽에서 본 적 없는 규모의 도박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엄청난 규모였으며 초기 투자액이 170억에서 2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제안된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이 프로젝트를 잠깐 검토했지만 사실상 경쟁에 남아있던 나라는 스페인뿐이었고 이후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유로베이거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은 라스베이거스 샘의 CEO 셸던 에들슨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도박 도시와 상상을 초월하는 호텔을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엄청난 메가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왔습니다. 베네시안 라스베이거스는 1999년에 문을 열었고 무려 4,000개의 객실을 자랑했습니다.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카오 베네시아는 객실 수가 1,000개 정도 적지만 실제로는 지구상에서 10번째로 큰 건물입니다. 마카오 베네시아는 1,050만 평방피트, 즉 거의 100만 평방미터의 바닥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디즈니랜드의 약 1.5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건물입니다. 이 남자는 큰 꿈을 꾸지만 경기 침체로 개인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30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93%나 감소하는 놀라운 하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 3년 후인 2011년에는 순자산 233억 달러로 세계에서 16번째로 부유한 인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웃기지 않나요? 20억 달러밖에 없는 불쌍한 남자라니. 아델스는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강경한 전술과 다소 의심스러운 거래로도 유명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거물이라면 뭐 놀랄 일도 아니죠. 그와 그의 아내가 2016년과 2020년 선거 기간 동안 약 2억 달러를 기부하며 특정 정당을 지원한 막대한 기부금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엔 전혀 수상한 점이 없다고 하죠. 아마도요. 그냥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반노조 성향으로 비난받았고 직원들의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는 또한 금연 관련 법안에 극렬히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생각에 도박 산업과 흡연은 영국인에게 양고기와 민트 소스만큼 혹은 미국인에게 땅콩버터와 젤리만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은 유로베가스 이전에도 제기됐으며 결국 유로베가스가 실현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보통 그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스페인이 나섭니다. 여러 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하면서 스페인은 호화로운 유로베가스 제안의 유일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엄청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에 들어설까? 스페인 지방 정부는 토지 이용, 세금 인센티브, 경제 개발에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두 지역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는데 오랜 라이벌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였다는 점은 아마 놀랍지 않았을 겁니다. 두 도시는 부지 자체가 두 도시 안에 들어서는 건 아니었지만 근처에 위치해 관광 수입이 크게 늘었을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침체기였고 두 유명 도시는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로베가스는 두 도시에 활력을 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드리드 지역은 처음부터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건설 경기 회복, 실업률 감소, 마드리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이론상으론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입법적으로 복잡해 카탈루냐에서 곧 의견이 분열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꽤 빠르게 경쟁에서 탈락했고 마드리드 지역만이 유일한 경쟁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부지는 수도 남서쪽에 위치한 알코르콘이라는 자치구로 또 다른 라스베이거스에 딱 맞을 만큼 넓은 미개발지가 있었고 마드리드 중심지와 공항으로 바로 연결되는 교통편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로베가스가 얼마나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부지는 약 750에서 1만 에이커로 뉴욕 센트럴파크의 2배 이상 크며 현대 스페인 최대 도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곧 이 프로젝트의 전체 모습을 화려하게 설명하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는 15개 마천로, 6개 카지노, 3개 골프장, 쇼핑몰, 대형 컨벤션 센터, 공원, 레저 센터, 2만 명 수용 원형극장이 계획됐습니다.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위치가 정해지자 모두가 이 일에 대해 꽤 긍정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혜 요구. 이제 마드리드 지방정부가 서로 등을 두드리며 세계의 거래를 성사시킨 것을 자축하자마자 아델슨의 긴 양보 요구 목록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사람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압력이나 비밀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든 이런 일들은 대개 아델슨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그와 그의 회사는 도박세 대폭이나 노동규정 변경, 사회보장 부담 경감, 카지노 내 스페인 금연법 면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전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민 규정에 더 큰 유연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 추가 요구사항뿐이군요. 협상은 대부분 비밀리에 진행됐지만 이런 요구가 도착했을 때 마드리드 회의실의 모두가 숨을 삼켰을 것이라 상상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스페인 당국에 유로베가스에만 적용되는 일련의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고 그의 주장은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다른 지역의 관광 산업도 크게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마드리드 지방정부는 생산적인 논의와 상투적인 말을 내세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델슨의 요구에 대한 합법성과 윤리성에 심각한 의문이 이미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주목받았던 문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 전역에 도입된 공공장소 실내 흡연 금지법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이 법을 통과시킨 마지막 국가들 중 하나였지만 2011년에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1년 후 모험심 많은 얀키가 유로베가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달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델슨은 금연법안에 단호히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이 법이 사람들이 자신의 카지노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게 만들고 그 결과 손님들의 손실도 줄어들며 자신에게는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훌륭한 남자네요. 어디까지나 그렇다는 얘기지만요. 명백한 헛소리임에도 마드리드 정부는 이에 양보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지역 정부 대변인 살바도르 빅토리아는 흡연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장애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흡연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노동법과 세금 양보는 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스페인의 고용, 해고, 계약에서 유연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노조의 영향력이 큰 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최근에야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지만 이는 아델슨이 활동하던 미국의 법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세금 감면도 스페인 국민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한 호화로운 외국 기업이 당당하게 도시에 들어와서
일부 스페인인들보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국내 카지노들보다 적은 세금을 대겠다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나라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접상과 반대. 초기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이 매우 멀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마드리드까지의 거리만큼,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약 5,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세금 인센티브와 지역 계획의 유연성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었지만 몇몇 요청은 국가 차원의 확고한 법적, 정치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양측은 긍정적이었지만 공사는 2014년 시작 예정이었음에도 여전히 큰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프로젝트는 공론의 장에 올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지역 주교인 호아킨 마리아 레페스는 유로베가스가 알콘의 매춘, 자금 세탁, 마약 복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알카콘의 일부 주민들은 유로베가스를 특히 당시 스페인의 심각한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명줄로 여겼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아이디어에 강하게 반대했고 플라타푸르마 유로베가스노라는 풀뿌리 단체가 등장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드리드 중심가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찬성과 반대가 꽤 비슷하게 나뉘었습니다. 공중보건단체들은 유로베가스를 위한 금연법 우회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고 노동조합 역시 외국 기업이 스페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처럼 보인다며 똑같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치 영역으로 번졌고 야당은 마드리드 국민당이 외국인 억만장자를 스페인 시민과 법보다 우선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집권당 내에서도 일부 관계자들은 논의되고 있는 양보의 규모에 대해 사적으로 불편함을 표했습니다. 붕괴. 2013년이 진행되면서 유로베가스가 추진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양보에 대한 작은 조치들이 있었지만 너무 부족했습니다. 국가는 여전히 불황의 그늘에 있었지만 유로베가스 발표를 둘렀던 후광은 사라졌습니다. 이 주제는 이미 지겹도록 논의되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조차 듣는 것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일어난 일은 완전히 충격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2013년 12월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유로베가스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이 일부 국가 법률 개정을 거부해 법적 규제적 안정성이 부족했던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 상황을 다르게 봤습니다. 마드리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모두 유감을 표명했지만 대형 외국 기업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 국가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부 모두 위기를 피했습니다. 유로베가스를 강행했다면 강제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처럼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결정을 옹호하며 경제 위기 시기에도 스페인의 원칙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애초에 성사될 리 없었던 이 독이 든 성배 같은 거래를 추진하느라 시간과 자원만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두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과장하고 지대를 잘못 관리했다고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프로젝트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초기 제안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될 만한 유럽 내 다른 장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화로운 유로베가스는 계약서에 서명되기도 전에, 땅이 매입되기도 전에, 4개의 건설 허가가 고려되기도 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로베가스는 셸던 에들슨과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드물게 공개적으로 실패한 사례였습니다. 회사가 아시아와 미국에서 필요에 맞게 규제를 바꿀 수 있었던 이전 프로젝트들과 달리 스페인에서는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난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에들슨은 확장 노력을 다른 곳에 집중했고 특히 마카오의 코타이 스트립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코타이 스트립은 매립지로 조성된 카지노 슈퍼 코리도어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미개척 황금광산으로 여겨진 일본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에들슨은 100억 달러짜리 통합 카지노 리조트를 제안했고 일본 정부도 한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소모전 같았다면 일본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수년간 논쟁과 결의안이 진전 없이 이어져 결국 그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2020년 에들슨과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철수했고 이듬해 엄청난 정치적 기부로 종종 킹메이커라고 불렸던 그는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유로베가스라는 이름이 다시 들릴 줄 몰랐지만 2023년에 갑자기 부활했습니다. 유로베가스 시티그룹 PLC라는 회사는 키프로스에서 설립되었고 실패한 프로젝트의 자연스러운 후계자를 자처했습니다. 세련된 웹사이트와 유로베가스의 미래 모습을 담은 이미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6km 메인 대로를 중심으로 양옆에 스타더스트, 몬테카를로, 더 월드,
포레스트 시티, 아마조니아 등 40개 리조트가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가설적입니다. 자금과 승인도 없으며 웹사이트는 초기 투자 유치가 주요 목적 같습니다. 경제적 부흥에 대한 거창한 약속들이 있고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들리지만 그건 아델슨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2012년으로 돌아가면 유로베가스의 과거 유령과 지속적인 장애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 부동산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던 사업이 10여 년 전 무너졌고 지금 와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니지만 먼 미래에는 어떨까요? 글쎄요, 누가 알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